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경제 박뉴스 이인철 소장 빨리빨리 만나야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 얼마나 그동안 경제적으로 대박을 치셨을까 매우 궁금한데 워낙 경제 전문가시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속담이 있듯이 실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발빠르게 움직입니까? 전혀요. 전혀요? 예, 아는 게 병이라고. 네, 더 오히려. 리스크를 더 많이 부각시켜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동학개미 운동에 올라타야 되는데 네네. 아니야. 조정이 더 있어. 이거는 진실된 상승장이 아니야. 이러면서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금이 안 탄 뜻인가요? 본인이? 그게 현금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저 이거 참 깜짝 놀랐어요. 환매가 중단된 라임의 그 무역금융 펀드. 사모펀드입니다. 네,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융투자상품 사상 처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100% 전액을 배상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아마. 근데 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피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사모펀드는 사실 이 금융당국의 감시에서 굉장히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자산운용이 돌아오는 환매를 못 막은 거예요. 사모펀드는 기본 투자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커졌는데 이 환매 중단 사태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금감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이 펀드가 좀 이상하다. 팔 때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다라고 해서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수익률, 위험률과 같은 15개, 16개 항목에 대한 투자 제한서를 조작한 겁니다. 어머나. 그렇군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전액 판매사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전액을 피해자들한테 반환하라라고 권고를 내린 거예요. 금융감독원은 권고하는 자리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0% 결정이 난 건 라임운용이 환매 중단 사태가 빚어진 한 4개 펀드 가운데 무역금융이라는 펀드 1개인데요. 그동안은 사실 이런 배상 문제가 나오면 많아봐야 절반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대 배상이 났던 게 독일 금리 연계형 DLF라고 해서 이게 80%. 한참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80%로 가장 높았어요. 그러면 이거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났느냐? 이거는 일반적인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사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펀드 판매할 때부터 투자 원금의 98%까지 최대 손실하는 것을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손실 안 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판매 자체가 원천 무효고 계약이 취소된 거고 피해자들한테 전액 배상하라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 판매사는 사실은 라임이 만들고 판매사는 대부분 은행하고 증권사예요. 그렇죠. 이 은행하고 증권사도 전혀 이 상품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실 상품을 팔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라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지금 한 500여 명의 피해자들 전체 금액만도 한 1,6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임 자산 운용하고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다음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작을 해서 펀드 판매를 지속했다는 거잖아요.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서 100% 다 돌려줘라라고 하면 신한금융투자가 지금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라임 자산운용은 돈이 없을 테니까 없어요. 신한에서 다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이건 법원의 판단이 아니고 권고 사안입니다. 그렇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는 이제 20일 이내로 이런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안을 수령할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은행이나 투자사들은 이사회 내부 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1,000억 원이 넘는 목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아니 우리도 모르고 팔았는데 라임하고 신한금투가 문제
문제가 아니냐. 우리도 사기를 당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이 나온 것에 따라서 어쨌든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이걸 수락하게 되면 100%로 수락하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라임 말고도 옵티머스 자산 운용도 네,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이 줄줄이 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분쟁 조정을 통해서 원금 전액 다 반환하라라는 소송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쟁 조정의 권고를 받아들일까 이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은행 쪽 이 펀드 운용사의 입장인 것이고 네. 금감원 쪽에서는 다른 펀드들은 사기를 안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얘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너무 사모펀드가 이렇게 지금 이 규칙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 이렇게 사기 펀드가 있는지 조작한 건지에 대한 이 여부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이게 소비자가 중과세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져서 원금 전액을 돌려받으라고 권고했지만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번 결정 아주 환영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팔고 수수료만 먹으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 이 무책임한 이런 은행권에서 사실은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권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관 최초 제시안이 나왔는데 노동계는 시간당 1만 원 뭐 예상됐던 건데 경영계는 오히려 더 깎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깎는 거는 좀 이게 왜냐하면 그렇죠. 노사간의 2.1% 최초안을 내리는데. 중재로 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4차 전원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는 당초 1,770원이었잖아요. 근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서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합의안이 지금 올해보다 16.4%가 높은 시간당 10,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네. 거고 경영계는 그동안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러다가 2.1% 올해보다도 낮은 시간당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회의 자체가 안 됐습니다. 네.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7일 날 다시 전원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게 7월 중순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경영계와 이제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노동계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고 그렇죠.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로 지금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하다. 그리고 3년 연속 과도한 최저임금 지출로 인해서 중소업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삭감안을 내놨고 사실은 지난해도 경영계는 처음에는 삭감하자라는 안을 내놨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절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2.87%가 올랐지만 이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해가 워낙 낮았고요. 그래서 한 9,000원 안팎에서 좀 조정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의 전략을 누가 더 잘하냐 이거 좀 달라지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19대) 국회에서는 철회, (20대) 국회에서는 논의도 되지 못했던 비운의 차별금지법.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14년간 진전이 없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 나누는 건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젊으신 나이로서 사실은 국회에 입성하셨는데 좀 소감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부담을 갖고 계시나 봐요. 말씀 들어보니까. 잘해야죠. 그죠? 좋습니다. 자,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내놓으신 법안이 이제 차별금지법일 텐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속하는 차별금지 항목들. 이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그리고 뭐 민족, 종교, 학력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항목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진 뭐 정체성이라든지 네. 뭐 조건들로 환경들로 인해서 뭐 사회, 문화, 뭐 경제적 활동 그리고 뭐 교육, 행정 서비스 이런 곳들에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법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뭐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은 차별하면은 뭐 징벌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는 목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목표로 가고 있지만 적용 영역이 고용이나 그리고 교육, 직업훈련,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이거든요. 그 적용 영역이 모든 네. 영역이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떤 차별했다고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고 진정을 했을 때 그 기관의 장이나 사용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차별했다는 이유로 내가 신고했는데 그거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뭐 불이익을 네. 주면 그거는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처벌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다는 거군요.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네.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까지 줬을 때. 불이익까지 줬을 때? 네, 아, 네, 불이익까지 그렇습니다. 줬을 때. 그럼 그러니까 불이익 안 신고를 했다는 주면은 이유로 불이익까지 줬을 때는 불이익 안 주면은 또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시정 공고가 나오죠. 시정 권고. 아, 차별한 것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또 주는군요. 자, 이 법안이 10명 의원들의 동의를 지금 얻은 법안인데 문제는 잘 안 해주려고 했다면서요. 네, 힘들었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사실 여기 동의한 의원이 정의당 6분, 그다음에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 민주당 또 이동주 의원 등이고 열린민주당에서는 강민정 의원,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도인데 왜 다들 안 해준다고 하시던가요? 다른 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과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아주 주춤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88%의 국민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좀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정의당에서는 민주당하고 통합당에 이걸 당론으로 좀 정해달라 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은 2분밖에 서명을 안 한 상태인데요. 통합당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은 차별금지법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잘 안 했을까요? 2006년도부터 지금 계속 나온 얘기인데. 과거의 어떤 반대라든지 어떤 편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는 과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의가 되었고 네. 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해 나갈 일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성소수자 관련해서 차별하지 말라 이 항목 때문일까요? 일부 그 종교인들 분들께서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오해가 탄압이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법이 종교에 대한 탄압이 되는 거죠? 종교계에서 어떤 동성애나 이런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가 네.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인권위에서도 평등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종교계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는 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우선 저희가 낸 차별금지법에서도 네. 종교 부분은 수사 대상도 아니고 형사 처벌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어떤 차별금지법에는 네.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단 한 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발의하는데도 사실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기는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 지금 오해를 풀고 좀 대화 설득 통해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있고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지금 인국공 사태 문제로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지금이 좀 논란이 한창인데요.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은 공정한계를 박탈한 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역시 차별의 일종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제 앞부분이 잘 안 들렸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관련된 전환 논의가 지금 한창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뭐 로또 취업 방지법 이런 걸 발의하기도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지금 전환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사태를 보시면서 이 차별금지를 지향하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심경이실까요? 고용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사회가 좀 이 고용의 형태조차도 어떤 계급화가 되어서 이렇게 정규직화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좀 박수 쳐줄 수 없는 좀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본인도 20대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이번에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는? 인국공 사태 관련해서 그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안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 세대가 굉장히 아득바득 자기 자신을 보채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틀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점 차이로 무언가가 갈리고 바뀌면서 자신의 어떤 계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사회 전반적인 이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 자체를 좀 바꿔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러면은 찬성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다양한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와 대화하는 시사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정말 먼지나도록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트 시간입니다.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정모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정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의 조찬 파티 먼저 에피타이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우선 홍준표 의원이 흉악범죄 혹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거를 전부 다 떠나서 6개월 안에 사형 집행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발의를 한 게 있어요. 홍준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이 법안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구 변호사님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일단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실 지금도 과거에 이루어진 잘못된 재판들 때문에 재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예컨대 잘 아시는 화성 사건 같은 경우에도 8차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진범이 최근에 살아 있어가지고 누명을 이제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네네. 예, 그 외에도 뭐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나라 슈퍼 사건 등등 하여튼 이분들이 사실 당시에는 모두 흉악범이고 반인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결국 누명을 썼다라는데 밝혀지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3, 4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적어도 6개월 만에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형제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97년 이후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홍준표 의원도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개정안을 흉악과 반인륜 범죄로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것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일련의 강력범죄들이 이제 많이 기승을 부리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량이 낮은 것인가?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은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 있으니까 이러한 법률 개정안을 한번 내면서 이런 논의를 환기시키고 또 이렇게 논의가 환기되면은 본인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한번 할까요? 최 변호사님은 사형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제
법률인들은 다 처음에 형법 때 배우는 거잖아요. 이제 뭐 사형은 이제 위화, 그러니까 이렇게 억제력, 억제력, 범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구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단 한 명도 사형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뭐 재산형이라든지 아니면 징역형은 나중에 돈으로라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돌려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10년 안에 집행하는 건 괜찮습니까? 그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하지만 단순히 무기징역만 집행하는 것은 너무 사회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뭔가 사회에 어떠한 환원을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형 폐지론자시군요. 네, 구 변호사님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사형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급한 게 그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뭐랄까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6개월 이내에 정계 은퇴를 의무화하는 저는 그런 법안 발의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계 은퇴론자. 네, 아무도 저한테 안 물어보시지만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사형 찬성론자입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의 목숨을 이렇게 함부로 뺏고 흉악하게 맞아. 하면서 인생 자체를 망가뜨린 그 나쁜 사람들은 상응하는 벌을 좀 받는 걸 보여주어야 그런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형으로 인해서 얼마나 범죄가 줄어드는지 네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그런 사람들 특히 아동범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사형으로서 이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뭐 제가 좀 흉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오늘의 메인 주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조직이 한꺼번에 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검사할 때 수사검사로서 존중받고 싶었던 그 소신, 이거를 총장이 돼가지고 후배 검사들의 수사 소신을 지켜줘야지.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말이 참 사실은 약간 충격을 줬어요. 우리들에게.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 윤석열 총장에게 경고를 한 건데요. 어떻게 장관이 총장에게 무슨 결단을 할까? 이게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 검찰정보 8조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또 본인이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뜻일까? 사실은 이걸 들으면서 저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일단 그냥 문맥상으로 이제까지를 본다고 하면 일전에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네. 수장관이 얘기를 했죠. 그것과 이제 하나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쁜 선례인데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수사자문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한 2차례 열렸죠. 열리면서 계속해서 추 장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니까 이제 장관으로서는 내가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과연 이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권에 대해 독립성을 줘라라고 즉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인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럼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장관으로서의 예를 들면 다른 것들에 대한 결단을 내린다고 하는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검언유착 말하자면 이른바 이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강요 미수죄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된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사건 처리에 있어서 채널A 기자가 수사 자문단을 조금 소집해달라라고 한 거를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여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식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 대해서는 뭐 이제 이철 전 대표가 또 맞불 작전으로 수사 심의위원회를 또 지금 소집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 수사 자문단 설치와 관련해서 소집과 관련해서 이게 좀 검사가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총장이 자의적으로 이걸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식의 결단 발언은 좀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셨는데 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톤의 뭐 정도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사지휘권을 기본적으로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저는 그것은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서 네. 얘기하면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한 지휘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또 일단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사건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행정에 관한 것이든 다 지휘할 수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8조에 있는 그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이 지금 조항의 해석을 놓고 두 분 변호사님들이 조금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또 서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뭐 대면 보고도 하지 않고 지금 서류상으로 서로 그냥 의사소통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서 지금 그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 갈등이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식의 지금 현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채널A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왜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자문단에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된 의견을 내라는 것도 안 내고 있고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투 장관의 수사지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건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어렵다.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한 언론 보도에 따른 사실관계와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른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을 거부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 중에 자문단에서 이것을 잠을 하게 되면 수사의 보안을 해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외부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또 굳이 자문단에서 외부 심사가 무엇이 필요하는 것이고, 예,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고위 이제 검사가 연결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위 검사가 연결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팀에 어떠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라면 특히 자문단이 윤석열 총장이 자의적으로 그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결국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자문단은 지금까지만 나온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 판단이 권고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결국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특히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구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전문 자문단이 구성 절차에 지금 착수가 되어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이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을 해서 한 사건이 결국 2개 외부 자문기구에 의해서 판단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건을 놓고 이제 비슷한 성격이 어떻게 보면 두 기구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판단의 선후 관계나 우열에 관해서 전혀 기준과 지금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기구가 만약에라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정을 보면은 일단 이 자문단과 심의위원회가 어느 게 먼저 열릴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일단 이재용 사건에서 전례를 보게 되면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하고 소집까지 통상 한 2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문단은 다음 달 초쯤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자문단 회의가 먼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두 기구의 판단이 이제 엇갈리게 된다면 수사 결과 그 자체와는 별도로 어쨌든 안팎의 어떤 혼란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봐야 될 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관여한다고 혹은 관여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이 수사 전문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A의 그 기자, 이모 기자가 요청한 거예요. 피의자인 이모 기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뭐 전문 자문단에게 물어본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강요미수 사건의 참고인이지 피의자가 아닌데 왜 참고인이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두 사람들이 왜 대척점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건의 고발인이나 고소인도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신청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차라리 전문수사 자문단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전문수사 자문단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청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신청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암암리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 조항 찾기도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너무 불분명해서 제가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 자문단 소집한 것은 전 채널A 기자가 요청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강요죄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의견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범죄 혐의가 입증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근데 강요에 대한 범죄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을 꾸려서 한번 강요에 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인지 여부를 보고 그것이 인권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문단을 대검은 직접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검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또 이제 보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또 소집권자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검찰이 강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판단 못하고 또 자문단한테 이걸 물어본다는 건지 저는 그게 참 이상하네요.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문단을 왜 소집해야 되느냐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기소를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검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과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 강요죄는 복잡한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렇죠.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협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대검에서는 이 강요가 제3자 강요입니다. 그리고 제3자 강요가 왜 강요가 안 되냐 여부가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에 따르면 지금 채널A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강요를 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채널A 기자가 수사에 전혀 관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강요를 하기에는 뭔가 조금 해악을 고지할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의견도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다라는 또 이제 사실관계가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대검의 입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다르면 그러면 자문단은 또 법조인들로 꾸려져 있으니까 한번 소집을 하자라는 거죠. 근데 수사를 맡고 있는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는 그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녹취록이 있는데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건 명백하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검찰 내부 안 그래도 게시망에 지금 한 검사님께서 글 올리신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는 사실 수사의 결과로 판단할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관계가 무엇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법리가 매우 복잡한 거다. 그러면 자문이 가능하겠으나 협박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 변호사님들 전부 계시지만 이렇게 아주 복잡한 법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리를 토대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사회적인 영향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언론사 스스로 기사를 해고했다. 그러면 솔직히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도 사실 논할 필요가 없는 사안 아니냐. 그렇죠. 무엇보다도 좀 나쁜 선례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짧게 30초씩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해임 건의안을 미래통합당에서 추진 중이다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해임 건의안
발제, 발의 이게 타당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일단 유권이 될까요? 해임 건의안에 요건이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싶습니다. 않나? 예. 네. 뭐 장관이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뭐 그 정도여야 되는데 과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장관으로서 임명되는 것 자체가 권한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발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네. 정치적인 거다. 미래통합당의 지금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께서는 이건 당연히 유권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해임 건의안 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위법 위헌이 명백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안에서는 오히려 좀 주춤했던 분들이 이 사건이 굉장히 명백하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모른다. 결론은 모른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단비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본다 이거죠. 정재훈 편사연구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역사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저희 청취자 맞춤형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것이 우리 또 청취자 맞춤 주제일까요? 네, 대체로 이 시간에 이제 출퇴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정확히는 출근이군요. 네, 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예. 출퇴근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마스크 쓴 역사 이런 것도 나오나요? 네.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네. 마스크 쓰는 것처럼 출퇴근 풍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좀 이색적인 출퇴근 풍경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근의 역사 이걸 네. 좀 얘기해 주신다는 건데요. 예. 먼저 출퇴근 이야기를 하려면 네. 사실 이 출퇴근의 역사라는 건 그렇게까지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우리 출근이 저는 뭐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역사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농사를 주로 지어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출퇴근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고 뭐 정시에 퇴근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수시로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태어난 보통의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해가 뜨면 논밭으로 갔다가 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때는 뭐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촌에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논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러시아워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출퇴근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와, 저는 출퇴근에도 전제 조건이 필요한지 처음 알았어요. 네, 조금 좀 엄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비교적 멀리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아, 출퇴근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 지점은 교통수단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하며 그 교통수단은 우리 같은 보통의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비용이 좀 저렴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면 안 되겠죠. 네. 저희가 웬만한 수입이 있지 않고서는 그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일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집중적으로 몰려서 집약적인 노동을 해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출퇴근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산업화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건 역시 산업화. 산업화라고 하면 영국의 산업혁명 네. 이후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출퇴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또 직접적으로는 공장시대, 그 당시 공장시대였던 런던과 런던 바깥의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아, 철도. 네, 그리고 증기기관차의 등장. 이런 것들이 좀 직접적인 계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 1800년대 뭐 이 정도? 네,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증기기관에 대한 얘기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
있었던가요, 이게? 그렇죠. 제임스 와트가 기존의 증기기관을 개량을 해서 효율을 대폭 끌어올린 새로운 증기기관을 만들었는데 네. 그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게 1769년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뭐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못했고 지하 석탄광에 이제 고여 있는 지하수를 퍼내는 용도로만 썼어요. 오. 그런데 이게 1800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좀 짧네요, 특허 기간이. 이게 짧죠. 예. 일단 그때까지는 특허권을 보호해준 다음에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교통수단, 즉 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산업혁명이 가능해진 게 결국 철도를 이제 많이 이용하면서부터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특허 기간이 짧은 게 좀 또 다행스러운 점이었군요. 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증기기관차는 1804년에 처음 등장했고요. 네. 점차 개량을 거듭해서 대중교통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변모를 해 가는 겁니다. 180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16년 전. 네. 그러니까 200년 전의 일인데 이거는 그럼 출퇴근 개념이 200년 전부터 있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전 구간에서 증기기관의 힘만으로 운행을 하고 화물보다는 이제 사람을 수송하는데 이제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철도의 등장은 조금 더 늦기는 해요. 승객 수송을 위한 최초의 철도는 1830년에 영국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잇는 철도였다고 해요. 네. 리버풀은 항구 도시고 맨체스터는 공업 도시니까 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는 애초에는 이제 화물 운송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화물 운송하려고 만든 철도인데 뭐 개통하고 보니까 네. 사람들이 더 많이 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통 첫 해에만 이용자가 40만 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여객 운임 수입이 화물 수입의 2배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급격하게 이 철도 교통이 팽창을 하는데요. 1840년대 이미 9,500km 이상의 철도가 완공됐다고 그래요. 네. 이때 연간 이용객 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20년 뒤인 1860년에는 연간 이용객이 1억 5천만 명을 넘고요. 1억 5천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와, 예. 이게 정확한 비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철도 통계 연보라는 걸 보니까 2018년 현재 이 대한민국의 총 선로 연장이 9,700km고요. 또 수송 인원이 1억 5천만. 그러니까 그때랑 영국의 1860년대와 지금의 한국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1840년대에 9,500km 이상 철도가 있었고 연간 이용자 수가 뭐 1억 한 5천 명 정도였는데 네. 우리는 2018년에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뭐 그 당시에는 철도에 대한 의존도가 심했기 때문에 뭐 숫자가 좀 더 이제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유, 또 정확하셔라. 왜 이렇게 어묵하십니까?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네. 네, 어쨌든 그리고요. 그래서 그 이용객 대부분이 결국 이 철도를 이용한 게 일터에 출근하기 위해서였다 이거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 1800년대 중반에 이미 정기권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이 운임이 좀 비싼 편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철도 좀 탈량 비쌌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철도를 통해서 통근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영국 도시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좀 상하 수도가 미비해서 네. 생활 환경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 교외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외에서 열차를 통해서 통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한정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아,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그러면은 막 그 공장 매연 나오고 네.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은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회를 네. 간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철도의 이용 현황을 보면요. 네. 지금과 조금 다른 게 정방향 좌석보다는 역방향 좌석이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좌석이었다고 그래요. 왜요? 역방향 타면 어지럽던데 저는. 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그 당시 증기기관차지 않습니까? 정방향으로 앉으면 기관차 앞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대로 얼굴에 들어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는 겁니까? 네. 열차 타고 그래서 가면? 역방향이 조금 더 선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역방향에 앉으면 뒷머리가 시커매지는 거잖아요. 뭐 머리는 까만색이니까. 네. 아, 그럼 우리만 그런가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 노랑머리일 텐데. 예. 네, 아무튼 역방향이 좀 더 선호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영국 런던에는 지하철도 설치가 됐습니다.
지하철. 네, 1860년대에 이미 영국 런던에 지하철이 설치가 되는데요. 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철종 때죠. 아이고, 네. 우리랑 치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예.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이때 지하철이 증기기관차였습니다. 어머나. 네, 이 증기기관차를 어떻게 지하로 넣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매연과 냄새가 엄청 심했겠죠.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그때도 마스크 착용이 아마도 필수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추측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마스크를 썼다.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에는 지하철에서 말을 하지 않던 것이 에티켓이었다고 합니다. 왜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입을 열면 매연이 네. 막 들어가고 먼지가 막 들어가니까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는 게 에티켓이었다고 하는데요. 엄청 조용했겠어요, 지하철이.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게 이 철도라는 게 매우 좀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귀족부터 노동자까지 다양한 신분이 다 타니까 뭐 남녀 구분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이 아래 계층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도 섞기 싫다? 네. 그래서 조용히 책과 신문을 읽는 게 대중적인 문화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당시에 혹시 산소가 모자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갑자기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도 있긴 있는데요. 네. 뭐 사실 얼마 가지 않아서 증기기관차가 다른 형태의 이제 철도로 바뀌긴 하는데요. 어쨌든 초창기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풍경이었다. 야, 그래도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영국이 원래 지하철도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그때 그 길이가 상당히 길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그 당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뭐 으뜸 가는 국가였으니까 그런 정도의 교통수단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 그러면 사실은 좀 뒷골목 그리고 막 음침하고 막 습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딱 생각나는데 그래도 기술 발전은 대단했군요. 사실 런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런던 지하철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좁고 그 냉난방도 잘 안 되고 심지어 핸드폰도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바뀌었습니까? 200년 동안 영국은? 처음에만 잘 되고? 약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네 영국이. 그래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런던에 가서 전철을 탄 이후에 핸드폰이 안 터져서 매우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제가 딱 지금 떠오른 건데 200년 전의 지하철, 영국의 지하철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하철 모습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스크.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요즘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상대방 얼굴도 안 쳐다보고 말도 안 하잖아요. 그때도 아예 좀 물론 무시해서 그렇겠지만 그때도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점에서는 1800년대 영국과 2000년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매일 아침마다 청취자분들이 겪으시는 러시아워를 이미 2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겪어왔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듣다 보면 참 신기하고 이상한 역사를 많이 배운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과거 우리의 출퇴근 역사를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였습니다. 4431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작은 점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서로 아웅다웅 좀 멀리 크게 봅시다 들들 이러셨네요. 맞습니다. 단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정쟁을 벌이는 요즘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멀리 크게 여유를 가지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